안녕하세요. 이슬투자 인사이트 이슬입니다. 추석 연휴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충분히 휴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투자자라면 연휴 이후에 시장을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콘텐츠에서는 지금 국장 투자 시에 우선순위로 살펴봐야 할 포인트, 그 다음에 연휴 이후에 제가 주목해야 할 투자 방향, 개인적인 투자 방향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면에서는 이제 매크로 요인이 핵심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재료와 테마가 더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차트가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게 다 이제 시기와 어떻게 보면은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트렌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트렌드마다 이런 포인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마다 어떠한 트렌드를 갖고 있고 어떠한 현상이 가장 좀 더 우선적이게 나오는지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식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각자마다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시장이 보여주는 시기는 때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 가지 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게 또 내 자신과 맞는지, 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금 현재 그러면은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시장은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강세장이라서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근데 좋다라는 것이 물론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시장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시장이 우호적인 상황일수록 이제 무엇이 더 주목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재료 분석이 최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무리 이제 물론 좋은 재료라도 이 시황이라는 것이 또 받쳐주지 않으면은 투자에 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휴 동안은 또 이제 미국장, 코인장도 한번 보면서 이게 흔들리는지 한번 여부도 한번 반드시 체크할 필요성이 있고요. 현재는 제 개인적으로는 차트만으로는 단독으로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차트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 차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시황, 그 다음에 재료가 기반으로 차트는 어느 정도 돕는 수준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왜냐? 많은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 조성자들이 항상 이제 이런 매매 차트에 관련된 게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고리즘으로 확산이 되면서 단순한 과거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차트만으로는 승률이라는 게 낮아졌습니다. 깨부시고 올라가는 것도 많아지고 자리를 주지 않고 올라가는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차트만으로 그냥 무언가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주식에서는 그거보다는 시황하고 재료를 바탕으로 차트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는 도구로서 이렇게 쓰이는 것이 지금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시장을 한번 진단을 한번 내려보면, 코스피는 상단 부근으로서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 코스닥도 이제 뒤따라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이제 정부 같은 경우 주가 부양에 힘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지금 슈퍼사이클 이런 조짐이 있고, 위험 요인으로는 환율이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한미 관세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있죠. 물론 이제 버블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이거는 당장 쉽게 이게 터진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매크로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재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연휴 전에는 로봇, 조선 이런 것들이 강했었죠. 그다음에 정부의 이제 전산망 화재 이런 것 때문에 보안주가 부각이 됐었고, 그랬다가 이제 네이버랑 두나무가 이제 합병하는 이제 그런 빅딜 관련주들 나오면서 이것도 오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반도체가 잠깐 숨을 고르자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증시를 다시 돌려주는 효과가 나오고, 이러한 재료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에이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뒤에 설명드릴 그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재료들 현재, 그리고 정부 지금 본회의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재료로서 지금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보면은 장기적인 패턴, 반복적인 패턴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강세장 속에서의 거래량, 재료가 있는 종목들의 반등 이런 것들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시장 전체 트렌드라고 이건 보기 어렵지만, 한 가지 포인트가 얼마 전까지 이런 트렌드 포인트가 있었던 거는 최근 상장한 종목들이 재료를 받게 됐을 때 움직이는 현상들,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볍다 보니까, 기존 상장보다는 가볍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죠. 이런 것들의 기술적인 분석들, 그리고 또 최근에 볼 수 있는 거는 중소형주들 중에서 부각을 받지 못했던 바닥에 있는 것들이 툭툭 튀어서 올라온다라는 점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술적인 분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슬투자인사이트에서의 제 관점에서 현재 국내장에 주목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저는 재료, 시황, 차트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우호적일수록 재료 분석이 최우선이어야 된다. 왜냐면은 무엇이 주목을 받을 것인가를 일단 봐야 되기 때문이고요. 아무리 근데 뭐 좋은 재료라도 사실 시황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뭐 제대로 되지 않겠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고, 차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독적인 의미보다는 보조도구로서 종목을 선택할 때 기준을 삼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되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보다는 차트에 대한 알고리즘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엄청 똑똑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똑해진 상황에서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의 현 시대를 봤을 때 차트는 약간 기준을 잡는 보조도구로 보고,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느 기준을 딱 정하기보다는 각자만의 능력과 각자만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바탕으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리즘으로 점령을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많이 알려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재료에 대한 인사이트가 중요하다고 봐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잡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 봐야 되는 타픽 섹터, 저는 반도체라고 봅니다. 반도체는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알고 있죠. 목요일 마지막 시장에서 반도체들이 폭발적인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I 반도체 뭐 수요 증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온 거고, 뭐 데이터 센터 확장, 그리고 메모리 수요의 증가, 우리가 다 아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반도체들이 올라갔고,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이 메모리 사이클이 호황기로 바뀌면서 뭐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DRAM 가격이 지금 일정 연도 이상 만에 $6 이상이 넘는 뭐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생산량이 190만, SK하이닉스는 150, 마이크론은 뭐 130 이런 식으로 이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합하면은 300만 이상이 계속해서 생산이 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DRAM 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가 수요 대비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수요가 또 그만큼 더 올라가고 있고, 생산이 부족해질 만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호재를 받고 있다,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왔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도 증가하는 동시적인 발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투자 체크 포인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들,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분류해서 보는 것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주목하는 기술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DRAM, SSD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제가 뒤에 설명드릴 미래 기술들도 있고요.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는, 그래서 추석 연휴 이후에, 지금까지 약간 복습성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추석 연휴 이후에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볼 것이냐. 왜냐면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넓죠. 반도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반도체 올라간다, 와 반도체 올라갔네, 나 반도체 올라간 거 되게 포인트 잘 잡았어, 이건 말이 안 되죠. 반도체 워낙 많습니다. 진짜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좁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현실적인 매매를 할 때 좁힌 상황에서의 그곳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인사이트를 만들어 나가고, 차트도 보고, 그 다음에 재료도 관점도 보고, 이렇게 현실적인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는 넓지만 그 중에서 좁히는 거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HBM. HBM이라는 건 워낙 큰 틀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삼성전자 쪽의 HBM을 좀 더 살펴볼 생각입니다. 삼성전자를 본다기보다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들, 특히 HBM 관련해서 연결되는 회사들. 왜냐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HBM이 마이크론에게 지금 2위를 지금 넘겼습니다. 주식은 기대감이라 지금 삼성전자 3위라는 거거든요, HBM에서. 근데 HBM4에서 한 단계 앞선 10나노급 6세대 1C DRAM, 즉 이거를 뭐 D1C라고 부르는데, D1C 공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지금 삼성이 어느 정도의 도전적인 그런 역할을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도 이렇게 하긴 하지만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현재 뭐 D1B를 좀 더 주력하고 D1C로 넘어가는 상황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이건 조금 더 먼저 확장적이게 넓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될 경우 삼성전자가 생산량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현 기준에서 하이닉스까지는 한 번에 가긴 힘들어도 마이크론의 2위를 넘겨준 이거는 탈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현재 3위인 상황에서 2위로 올라간다는 건 기대감 적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 관련된 납품 회사들을 한번 연결지어서 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관련주들이 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은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또 들어갑니다.
저전력이라는 단어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시장이 관심되는 집중의 기술입니다. 왜냐, 이 저전력 기술에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게 된 거는 이제 AI로 비롯된 반도체 수요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기도 하고 공급도 같이 확장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기술들의 발전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게 저전력입니다. 지금 가장 반도체에서 최상위인 엔비디아도 지금 저전력에 대한 기술을 가장 최우선시 미래기술로 보고 있고 최대한 저전력을 만들면서 해야지 AI 기술의 발전에 반도체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왜냐면 전기를 지나치게 소모하게 되면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되죠. 왜냐면 전기에 관련돼서 이제 소모가 AI가 발달되면서 굉장히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저전력화를 시켜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전력이라는 키워드로 잡았고요. 특히 저전력에서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지금 있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서도 좁혔습니다. 저전력 내에서도 저는 포인트를 보고 있는 거 좁힌 거는 소캠, 그다음에 LPDDR, 유리기판. 소캠도 관련주가 일부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리긴 했습니다만 아직 덜 오른 애들이 있다라는 점. LPDDR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리기판은 아직 몇몇 종목 말고는 대부분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포인트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저전력인가? 메모리 3사가 격전을 예고한다. 경쟁. 주식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대기업들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현실적이게 엔비디아 저전력 제품군 확산.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3사가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 전력 효율은 곧 비용 절감과 경쟁력이기 때문에 AI 서버의 전력 소비가 급증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전력으로 가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산업 경쟁력으로 간다. 그래서 저전력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산업 구조에 대한 변화 역시 이제 HBM, LPDDR, 유리기판 이런 것들, 확장성과 패키징의 혁신들 이런 것들이 구조를 바꾼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에 또 설명을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 저전력의 경쟁 이런 것 때문에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 하이닉스가 그래서 이런 저전력 쪽으로 기술 투자를 하고 있고 미래 기술들을 더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배경 지식을 넣고 인사이트를 키워야 여기서 더 좁혀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이렇게 인사이트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PDDR. LPDDR은 뭐냐면 배터리 기반 기기에 맞게 설계된 메모리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D램 가격 상승으로 이제 DDR 쪽 관련 종목들이 막 올라갔죠. 근데 여기는 전력 소모가 좀 높습니다. LPDDR하고 비교를 했을 때 LPDDR이 좀 더 앞선 그런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는 대표적으로 전력 소모가 적고 저전압이다. 그러니까 즉 아까 말씀드렸던 저전력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되겠죠. 왜냐면은 모바일 이제 앞으로 나올 자율주행 등등 이런 것들의 최적화를 각각 시키는 것에 중요성이 있는 게 LPDDR입니다. LPDDR이 이제 세대별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영상에 대한 효과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LPDDR5거든요. 여기는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AI, 5G 이쪽에 지금 최적화가 되어 있고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LPDDR6입니다. 여기 이제 초고속 훨씬 더 이제 높고 왜냐면 효율성이 좋다라는 거죠. 전력 소모 대비 효율성이 좋다라는 거는 저전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더 나올 기술인 XR 지금 스마트 글라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로도 확장될 수 있는 이제 저전력 이런 거 관련이기 때문에 확장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단순 메모리보다는 차세대 이제 전력 효율 그런 경쟁 말씀드린 경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차세대 전력의 효율의 경쟁 핵심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진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LPDDR을 이제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 메모리 3사의 경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이 회사들이 경쟁을 한다라는 부분 LPDDR6를 도입할 때 이제 이 업황에 대한 발전과 회복이 더 올라간다라는 점 이렇게 됐을 때 수혜가 보는 거는 후공정 패키징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이 LPDDR 관련된 장비 업체 그런 중소형 기업들 즉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관련된 LPDDR 종목들이 여기에 중소형주들이 포함이 되겠죠. 산업이 발전할 때마다 이 LPDDR이 더 발전할 것이고 여기에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 LPDDR 저전력 이제 메모리의 대표주자 이쪽들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경쟁해서 우리는 중소형주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캠이에요. 소캠 같은 경우는 쉽게 제가 표현드리면 저전력 D램 기반의 새로운 메모리의 모듈 구격.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래 기술입니다. 아까 LPDDR은 세대별로 발전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고, 소캠은 저전력 D램 기반에서의 새로운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이제 메모리 모듈에서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AI 서버나 뭐 이런 엣지 장비에서 확장성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HBM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HBM은 뭐 초고속, 초고대역 이런 거라면은 소캠 같은 경우는 저전력, 그다음에 확장,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비용 효율성, 이런 거를 강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포인트로 처음에 잡은 저전력에서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소캠 1을 원래는 프로젝트를 이제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실패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소캠 1에서 가장 앞서고 있던 게 마이크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가 좀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캠 1, 엔비디아의 소캠 1은 마이크론 쪽이 점유율이 올라가겠구나 뭐 이러한 생각들을 좀 했는데, 근데 엔비디아가 소캠 1을 실패하고 소캠 2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한테 기회가 생긴 거죠. 왜냐면 소캠 2 프로젝트로 간다는 거는 완전한 백지화는 아닐 수 있겠으나 지금 앞서 나가는 마이크론하고 그 다음에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동일 출발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캠2 프로젝트, 여기서 우리가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부분. 왜냐 소캠2 같은 경우는 소캠 1이 왜 실패했는지를 먼저 보면은 발열이 있고 뭐 표준화 지연 이게 좀 되면서 실패를 했고요. 소캠2 같은 경우는 속도가 그래서 올라가고 저전력이 강화가 되면서 이 부분 소캠 1에서 실패했던 발열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이 목표를 잡고 엔비디아가 소캠2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가 동일 출발선이 생긴다는 거죠. 즉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러면은 소캠2 관련돼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소캠하고 이제 왜 저전력이 왜 중요한가, 왜 제가 아까 포인트로 잡은 저전력과 왜 소캠을 연관을 짓는가. AI 서버라든지 자율주행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런 제품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AI 관련된 부분,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데에서 지금 엄청난 전력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의 전력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발열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즉 이 말은 전력을 저전력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캠 프로젝트를 하는 거고, 소캠이 아까 말씀드린 LPDDR 기반입니다. LPDDR이 상대적으로 전력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LPDDR 기반으로 만든 이 소캠, 이게 단순하게 뭐 새로운 규격 이게 아니라 전력 대비 성능을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 저전력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소캠2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것이다. 그래서 소캠과 저전력의 관계가 상당히 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과 하이닉스한테 기회다. 왜 기회냐? 동일한 출발선. 출발이 똑같죠. 누가 앞서 나갈지 모릅니다. 원래 마이크론이 앞서 나갔는데. 자, 시장 확장성, 그리고 미래 기술. 자, 제가 또 포인트를 잡은 부분이죠. 미래 기술.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면은 거기가 점유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 둘 중에 한 회사가 앞서 나가도 우리나라에서 소캠을 앞서 나가는 거죠. 소캠2 프로젝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테마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은 저전력이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제 이 소캠2 프로젝트를 통해서 패키징 기술까지 더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장비 관련주들을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예, 저전력 시대의 차세대 메모리고 HBM과 소캠 2트랙으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고 영향력의 확대 기회가 있다. 왜냐면 마이크론과 동등해졌기 때문.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도 당연히 있습니다. 소캠2라는 프로젝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규격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죠. 그래서 표준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캠2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대감을 보는 거죠. 저전력 발열에 관련된 미래 기대감. 여기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올라가고 기술을 좀 더 많이 발전하고 있다면 그 역시 기대감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유리기판인데 여기 역시 저전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HBM하고 유리기판은 연결이 됩니다. 왜냐? 이 칩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패키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성능을 이제 결정을 짓는데, 지금 기판 말 그대로 이 판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전환하는 게 지금 미래기술로 전환하는 부분, 저전력과 발열을 관련된 거를 발전시키고 발열을 최소화시키는 저전력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전환하는 이 주목받는 게 지금 유리기판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거는 대부분 실리콘 기판입니다. 근데 한계가
한계가 있죠. 왜냐면 기판이 이 실리콘이 완벽하게 평탄하지 않으면은 이 미세로 이 들어가는 회로의 이제 형성에 좀 문제가 생기고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가장 중요한 거 전력 손실 그리고 발열 문제. 그러니까 이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연산을 하는 이 칩에 연산하는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실리콘 기판에서 신호가 왜곡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뒤틀림이 나오고 열팽창 관련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실리콘 기판 같은 경우가 이게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기판에 대한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 저전력과 이런 발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새로운 기판을 바꿔야 된다라고 나타난 게 유리기판이고요. 유리기판을 보시면은 평탄도가 탁월하고 나노 단위까지 미세 패턴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 손실, 그 다음에 발열을 줄이고, 그 다음에 열팽창 관련된 부분이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밀도의 배선이 가능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출력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패널까지 생산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패널도 레벨별로 공정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뭐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사실 이제 HBM4 앞으로 삼성 하이닉스가 더 발전을 빨리 해야 할 HBM4에 관련된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HBM4 같은 경우는 채널 수가 확장이 돼야 되고 전력도 효율적이어야 되고 발열도 억제가 돼야 되고 저전력 관련해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HBM이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리기판이 들어가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삼성과 SK가 다 실리콘 기판에서 유리기판으로 다 바꾸려는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가 미래 기술에서 필수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 저전력 관련해서도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 반도체 경쟁,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나중에 뭐 마이크론, 지금 인텔도 유리기판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즉 여러 기업들의 다 경쟁이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에서의 기대감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전력 시대 핵심 인프라기 때문에 상용화가 2026년이라는 말도 있고 2017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1, 2년 내에 다가올 미래다. 보통 1, 2년 내에 이런 기술들, 차세대 기술, 미래 기술들이 1, 2년 내에 다가오면은 테마들이 생겨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 이 메모리 사이클, 이 반도체 사이클에서 아무래도 이런 미래 기술로 제 생각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유리기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공정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공정을 한다. 여기에 그래서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장비들. 뭐 TGV라는 이 단어 포인트로 잡을 수 있고요. 뭐 이런 평탄화 과정 이런 데 들어가는 이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이런 공정에 포함되는 것들, 중소형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은 그림이고요. 삼성이 2028년부터 반도체 유리기판을 쓴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는데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요. 상용화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이 언제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가 확대되면서 수요가 올라간다.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 자율주행에 관련돼서 수혜다. 뭐 이런 것들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너도 나도 유리기판을 상용화시키려고 경쟁하고 있다. 상용화가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이기 때문에 테마로 이번 반도체 순환매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의 HBM4 경쟁에서도 유리기판을 누가 먼저 도입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점유율이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점. 삼성, 인텔, 테슬라, 애플까지 그리고 여기다 SK까지 다들 유리기판을 위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곧 기대감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실리콘 한계를 돌파하고 HBM4에서 AI 반도체 핵심 기반이다. 반도체 경쟁에서 새로운 전쟁터가 될 것이다. 이거는 곧 기대감과 테마로 이어질 수 있고 지금의 반도체 사이클에서 미래기술 테마로 나온다고 하면 유리기판도 좋은 테마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보고 있는 재료는 저는 에이펙인데, 자, 에이펙을 주목하는 이유는요. 트럼프, 시진핑이 방한을 하죠. 그 중에 전 트럼프보다는 시진핑의 방안을 먼저 우선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의 방안은 11년 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이펙에서 체크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뭐 북미 대화, 시진핑 방안, 뭐 미중 무역 협상, 한미 관세 협상. 근데 이거 다 좋은데 저는 이 중에 중요도 있게 보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방안. 그리고 또 하나를 잡는다 그러면은 포인트를 잡는다 그러면 한미 관세 협상 뭐 이 정도. 자, 시진핑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이트를 좀 상세적으로 가면 좋은 게 에이펙이 항상 이루어졌을 때 관행이 어떤 게 있냐면 내년 에이펙, 그러니까 다음 연도 에이펙 개최지 의장국의 수장이 전년도 에이펙에 방문하는 것은 관행입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 마침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장인 시진핑이 그래서 다음 연도 의장국의 정상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의장국에 방문하는 것은 관행이라서 그래서 방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확실히 해왔고,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주식으로 연결했을 때 수혜 테마와 수혜 섹터는 화장품, 엔터, 콘텐츠, 의류
이런 것들로 발전할 수 있다. 의료 관광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 이미 뭐 한 차례 면세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쪽은 제외한 상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면 여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크로적인 부분으로서도 볼 필요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 에이펙이 돌파구가 된다라고 하면, 협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자동차랑 조선 쪽, 왜 이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면 조선 쪽에 대한 그런 기대가 다시 한번 생길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이제 부품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짝일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관세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매크로적인 부분, 증시의 흔들림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고요. 관련주에 대한 내용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이수투자 인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